오늘은 일주일 중 딱 하루,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쉬는 날이에요. 주말에는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정신없는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이 되면 이것저것 재정비도 하고 저도 한 템포 쉬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저도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카페를 더 크게 확장한 이후로는 일주일에 딱 하루만이라도 편하게 쉬자는 생각으로 휴일을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쉬는 건 아니고요. 아침에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는 아무도 없는 카페에 나와서 신메뉴를 구성하기도 하고 시장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엔 제철 과일을 테마로 하는 메뉴를 개발 중이에요. 집중해서 만들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리를 막 끝내고 나니 카페 현관 소리가 들리면서 동시에 아들이 종알종알 떠드는 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웁니다. 때마침 집에 갈 준비를 마치고 나온 저를 아들과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엄마 나왔어. 아유, 우리 아들 피아노 학원 잘 다녀왔어? 어머니, 태훈이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감사는 무슨. 내가 태훈이 담당인데 당연한 거지. 오늘 학원 선생님이 자기가 본 7살 중에서 우리 태훈이가 제일 잘한다고 어찌나 칭찬을 해주시던지. 내가 대신 비행기를 탔지 뭐니. 우와, 우리 태훈이 대단하네. 태훈이가 어머니를 닮아서 재능 있나 봐요. 정말 그런 것 같아. 우리 태훈이 할머니 대신 멋진 피아니스트 될 거야? 내가 할머니 소원 다 이뤄줄 거야. 올해 7살이 된 아들은 한참 피아노 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4살 때부터 집에 있는 피아노를 혼자서 둥당둥당 거리는 모습을 보고 학원에 보냈더니 제법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나서 가장 좋아한 건 시어머니였어요. 학창시절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사연을 모두 알게 된 뒤로 저는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쨌든 저와도 상관이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저는 알고 보면 참 복잡한 인연으로 얽혀 있어요. 우리의 인연을 말씀드리려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해드려야겠네요.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참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자신들의 인생에서 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외동딸인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하루의 대부분을 식당에서 보내는 부모님 덕분에 저에게는 식당이 집 같았어요. 갓 지은 쌀밥 냄새, 고소한 된장국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잔뜩 담긴 밥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기 전 부모님의 식당에 들러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자볶음을 반찬으로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순식간에 한 그릇을 싹싹 비우고 엄마가 챙겨준 과일을 먹고 있는데 식당에 갑자기 고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태어나서 10살이 되었을 때까지 우리 부모님에게 다른 가족은 없는 줄 알았는데 고모의 등장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제 또래의 여자애를 데리고 온 고모를 바라보는 아빠의 표정은 무척 이상했어요. 화가 난 것도 같았고 슬픈 것 같기도 했고 기쁜 것 같기도 했어요. 아빠는 마지막 손님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잠시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러고는 아직 밥을 못 먹었다는 고모를 위해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모와 고모의 딸은 배가 많이 고팠는지 허겁지겁 식사를 해치웠어요. 고모와 고모의 딸이 식사를 거의 끝내자
아빠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너 이게 얼마만인 줄은 알고 있니? 15년은 넘은 것 같은데 오빠는 그대로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이게 무슨 일이니? 이 아이는 네 딸이니? 아, 참, 먹느라 정신이 없었네. 현정아 인사해, 외삼촌이야. 고모의 말에 고모의 딸은 아빠를 향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잔뜩 주눅이 들어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어린 저도 알 수 있었어요. 엄마와 저도 고모와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고 고모는 아빠에게 자신과 딸을 걷어달라는 말을 했어요. 말도 없이 떠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같이 살게 해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 때문에 그 집이 너무 답답했어. 나도 그동안 힘들게 살았고. 찾지 말라고 쪽지 한 장 달랑 남기고 사라지더니 내가 널 찾겠다고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는지 알긴 해? 애아빠는 어딨고? 애아빠는 사고로 작년에 하늘로 갔어. 그 뒤로 어떻게든 혼자서 키워보려고 안 해본 것 없이 해봤는데 도저히 형편이 나아지질 않더라. 이러다 내 딸 고아원에 보내게 될까봐 그것만은 싫어서 고향집 내려가 수소문해서 겨우 온 거야, 오빠. 본 적 없는 고모부를 먼저 떠나보내고 여자 혼자 몸으로 어떻게든 딸을 키우려고 버티고 버티다 결국 아빠를 찾은 고모. 고모의 이야기를 들은 아빠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주방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고모에게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 좀 모으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지내도 좋다고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자 고모는 안도한 듯 눈물을 살짝 보였습니다. 고모의 딸은 저와 동갑이었어요. 외동이었던 저는 동갑내기 여자 형제가 생긴 것 같아서 조금 들떴던 것 같아요. 엄마는 옷방으로 쓰던 방을 정리해서 고모 가족이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책상 같은 건 따로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촌이 언제든지 제 방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엄마가 새 옷을 사줄 때도 미리 얘기해서 사촌 것까지 2개씩 준비해서 뭐든 똑같이 나눠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고모는 이런 제가 기특하다며 늘 고맙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사촌이 제가 다니는 학교로 전학을 왔을 때도 저는 제 친구들을 다 소개해주면서 학교에 금방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아빠가 엄마와 저에게 고모 가족을 잘 챙겨달라고 부탁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친척도 없이 외로웠던 저에게 핏줄로 이어진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반가웠어요. 사촌은 얌전하고 양보를 잘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지내면서 사소한 다툼 한 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잘 지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촌의 성격은 제가 알던 모습과 완전 반대였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좋기만 했어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가족과 고모 가족은 서로에게 완벽하게 적응해 갔습니다. 저와 사촌은 둘도 없는 단짝처럼 더 가까워졌어요. 어린 마음에 평생 둘이 꼭 붙어있자는 덧없는 약속도 했었어요. 고모가 식당 일을 도우면서 부모님의 식당도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대로 식당이 더 잘 되면 몇 년 뒤엔 더 크게 확장을 하자며 신나게 이야기했던 아빠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이런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손님상에 내놓는 김치를 늘 직접 담갔던 부모님은 배추밭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고 있었어요. 당시 부모님이 오랫동안 거래를 하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주인이 농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다른 거래처를 찾아야 했죠. 그래서 그날은 점심 장사만 마치고
고모에게 식당을 맡긴 후 두 분은 지방으로 떠나셨어요. 살펴보고 계약 잘하고 오겠다며 떠났던 부모님은 아주 늦은 시간이 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저와 사촌은 고모가 챙겨준 밥을 먹고 같이 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색이 된 고모가 방문을 열고 빨리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저를 붙잡고 고모가 울면서 말했어요. 부모님이 사고를 당했는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요. 고모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갈 때까지도 믿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맞은편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달리던 트럭과 충돌했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빈소가 차려지고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 마주선 후에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이제 영영 볼 수 없다는 사실을요. 부모님의 장례식장에는 많은 상인분들이 와주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이모, 삼촌들이 저를 끌어안으며 저보다 더 서럽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가여운 제가 혼자 남지 않아 다행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고모도 자신이 오빠 부부모까지 저한테 잘하겠다고, 정말 잘 키우겠다고 하셨죠. 부모님을 모두 잃고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와중에 고모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가 끝나고 고모는 한동안 바쁘게 지냈어요. 식당이며 집이며 어른들은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요. 며칠을 그렇게 밖으로 돌던 고모는 저에게 앞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며 몇 가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혜민 앉아봐. 지금부터 고모가 하는 말 잘 들어? 이제 혜민이 네 보호자는 나야. 자기 자식도 아닌데 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 그러니 넌 고모 말은 무조건 잘 들어야 돼. 만약 고모를 힘들게 하면 너를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어. 고아원 싫어. 고모, 나 말 잘 들을게. 그러니까 고아원 보내지 마. 네가 잘하면 고아원 갈 일은 없을 거야. 고모가 시키는 건 토달지 말고 다 해. 그리고 이제 네 방도 현정이한테 양보해. 현정이가 너보다 생일도 빠르고 언니인데 이제 네가 양보할 차례야. 나 현정이랑 방 같이 썼는데 그냥 지금처럼 쓰면 안 돼? 너 내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현정이가 너랑 방 같이 쓰면서 얼마나 눈치를 받는지 아니? 그동안 힘들게 했으니까 이젠 바꿀 차례야. 고모 말 듣기로 한 거 잊었어? 지금 생각해보니 방을 바꾸라는 고모의 요구는 제가 겪을 고난에 대한 신호탄이었어요. 제가 쌍둥이 자매처럼 의지했던 사촌은 그동안 저와 지냈던 모든 것들이 꿈이라도 되는 양 다 잊은 것 같았어요. 사촌은 이젠 자신의 차지가 된 그 방에 제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모가 쓰던 작은 옷방에서 고모가 쓰던 이불을 덮고 매일 밤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얼마 뒤 고모는 이제 저도 5학년이니까 집안일 정도는 알아서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시집갈 때 아무것도 모르면 부모 없이 자라서 그렇다고 욕먹을 거라면서 빨래, 설거지, 청소를 자연스럽게 시키셨어요. 집안일이 서툴었던 제 손은 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가고 있던 어느 날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고모부가 나타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고모부는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고 수감 생활이 끝나 고모가 살고 있는 우리 집으로 온 것이었죠. 분명 우리 부모님의 집이었는데 고모부까지 오고 난 뒤로 고모 가족의 집처럼 느껴졌어요. 고모 가족은
주인이 사라진 집에서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군림했습니다. 행복한 그들 사이에 저는 이방인이 된 것 같았어요. 고모 가족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저는 말수를 잃어갔어요. 거실에 고모 가족 중 누구라도 있으면 저는 방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심부름을 하거나 집안일을 해야 할 때만 빼고요. 제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이부자리와 책상 대신 둔 작은 밥상이 있는 제 방뿐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저는 학교에서도 거의 혼자였어요. 저와 같은 학교를 갔던 사촌은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기도 했고, 제 처지를 조롱하면서 함께 동조할 무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저를 따돌리고 고립시켰어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왜 먼저 갔는지, 아니, 왜 나만 두고 갔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먼저 떠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하기도 하고 그리워서 울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집을 나가려면 돈이 필요했지만 고모에게 용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고 결국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학교와 집에서 몇 정거장 떨어진 동네에 가서 일을 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비록 5,000원, 6,000원 정도 벌었지만 이 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로지 이 집을 벗어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말 악착같이 버텼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부모님 납골당에 들러 인사를 하고 저는 지옥 같았던 그 집을 떠났습니다. 고모 가족이 절대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기 위해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무작정 도망치듯 내려갔어요. 3년 동안 틈날 때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귀한 300만 원으로 저는 가장 먼저 고시원에서 가장 저렴한 방을 얻었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을 벗어나려면 돈을 모아야 했거든요. 새벽부터 오후까지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호프집에서 일을 하느라 집에 돌아오면 늘 파김치가 되었지만 행복했어요. 비록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고모 가족이 있는 그 집보다 훨씬 마음은 편했습니다. 자기 전엔 늘 미래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제가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고민 끝에 저는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아르바이트 가는 길에 우연히 제과제빵 학원 광고가 붙어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갓 구운 빵 냄새를 떠올렸더니 어딘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 길로 무작정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이걸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재미와 보람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는 걸 보면 재능이 영 없는 것도 아니었죠. 손에 흉터가 생길 때마다 훈장 같아서 오히려 좋았어요. 하기 싫은 집안일을 하느라 생긴 흉터에 비하면 이건 영광스럽기까지 했어요. 자격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저는 결국 자격증을 땄고 저를 봐주신 학원 선생님의 도움으로 제법 큰 빵집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빵 만드는 걸 참 좋아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좋았고 제 손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빵을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제 빵집을 차리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꿈 같은 거 정말 셀 수 없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랫동안
꿈도 희망도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렇게 다시 뭔가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10년, 정말 앞만 보고 달렸어요. 힘들 땐 부모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면서 버텼습니다. 먼저 떠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혼자 일어서겠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덕분에 마침내 저의 빵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몇 날 며칠 발품 팔아가면서 크진 않지만 느낌이 괜찮은 곳을 계약하고 빵과 음료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오롯이 제가 꾸린 공간에서 제가 만든 빵을 팔 수 있다는 것은 참 벅찬 감동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른 새벽부터 빵을 구웠어요. 카페 문을 활짝 열고 제가 구운 빵 냄새로 거리를 채우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시간에 연 덕분에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하나둘 단골이 되었어요. 그날도 늘 하던 것처럼 빵을 굽고 가게 앞을 청소하기 위해 청소도구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해가 짧은 계절이라 그런지 7시가 넘었는데 새벽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게 앞을 쓸다가 무심결에 바라본 골목의 중간에 어딘가 이상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어느 가게 앞에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았죠. 날도 추운데 길거리에서 괜히 그러고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쪽으로 가보니 중년 여성 한 분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아주머니의 상태는 그대로였어요. 가만 보니 며칠 전 가게에 왔던 저혈당 손님의 증상과 비슷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 아주머니가 벽에 기댈 수 있게 조심스럽게 모셔두고 서둘러 카페로 향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주스와 사탕을 챙겨 아주머니가 드실 수 있도록 했어요. 제가 챙겨준 음식을 먹은 아주머니는 몸의 떨림도 멈추고 점점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저는 아주머니를 카페로 모시고 갔어요. 잔뜩 얼어있는 몸을 녹일 수 있게 담요를 덮어드리고는 갓 구운 빵과 우유를 챙겨드렸습니다. 제가 챙겨준 음식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의 상태는 정말 눈에 띄게 멀쩡해졌어요. 정신이 돌아온 아주머니는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을 안 먹고 운동을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아유, 이대로 꼼짝없이 큰일이 나겠구나 했는데 요즘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 챙기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정말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오픈한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앞으로 자주 들러주세요. 그럴게요. 사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됐거든요. 계속 집에 누워만 있다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나와본 건데 사장님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앞으로 자주 봐요, 우리. 그날 이후 그 손님은 매일 제 카페에 들르셨어요. 어떤 날은 빵과 커피를 드시고 운동을 가기도 했고 어떤 날은 한산한 오후에 늦은 점심을 드시러 오실 때도 있었어요. 매일 얼굴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제법 가까워졌어요. 손님은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니 당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셨죠. 내가 아주 좋은 선자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 사장님 소개해주고 싶거든. 어때? 생각 있어? 선이요? 글쎄요. 제가 그동안 일만 하느라 남자도 못 만나봐서 결혼 생각도 딱히 해본 적이 없고요. 아니, 이렇게 젊고 예쁜데 결혼 생각이 왜 없어? 진짜 아까운 자리라서 그래. 그 집이 그렇게 돈이 많대. 아들 하나라서 그 재산 다 아들이 물려받을 텐데 좋잖아.
더 부담스러운데요? 부잣집의 외아들이면 제 조건을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아요. 조건? 우리 사장님 조건이 어디가 어때서? 제가 살아온 얘기를 시시콜콜 다 떠들 생각은 없었지만 선자리를 주선해 줄 정도로 저를 예쁘게 보는 손님에게만은 다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을 나온 뒤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존재도 몰랐던 고모의 등장과 갑작스런 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고모 가족의 식모로 살아야 했던 시절,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 후 집을 떠나 혼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까지, 이런 제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단 말을 하자 손님은 제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아휴, 태견하다. 정말 태견해. 사장님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우리 딸 정말 기특하고 태견하다고 꼭 안아주셨을 거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소개해주고 싶네. 사장님이랑 나이도 딱 4살 차이고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보는 거 알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만나만 볼게요. 저는 결국 손님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잣집 애아들의 공부에만 관심이 있어서 제대로 된 연애도 못했을 거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저랑 살아온 환경이 아예 다를 것 같은데 대화가 통할까 싶었죠. 하지만 막상 만나고 보니 전부 제 편견 같았어요. 남자는 수더분한 느낌이었고 꾸밈없이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타입도 아니었고요. 저는 먹고 사느라, 상대방은 공부하느라, 비록 이유는 달랐지만 이성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는 점도 비슷했어요. 편안했던 이 만남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내일 또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장사 때문에 바쁘니 저를 만나고 싶으면 카페로 오라고 했어요. 다음 날 정말 카페에 온 남자는 제가 만든 빵을 먹더니 대뜸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빵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오래 함께하고 싶다면서요. 그날 빵에 뭐 특별한 걸 넣은 것도 아닌데 이유를 물어보니 제 빵에서는 따뜻한 마음 같은 게 느껴졌대요. 그게 정말 빵으로 전해지는 건지 아니면 저를 꼬시려고 했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요. 선을 조선한 손님도 제가 남자와 사귀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어요. 이제 국수만 얻어먹으면 되겠다면서요. 손님의 바람대로 남자친구는 저와 사귄 지 1주년이 되던 날 결혼을 하자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제 인생에 작은 돌멩이를 던진 한 사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저도 가족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뒤로 상황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은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준비해 갈까 고민하다가 저는 정성을 담아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디저트를 좋아해 주실까? 아니, 나를 좋아해 주실까? 속으로 참 많은 걱정을 했어요. 남편은 뭐가 그리 자신 있는지 걱정 말라며 싱글벙글이었죠. 처음 가본 남편의 집은 정말 으리으리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검소하고 사치하는 성격이 아니라 잠시 까먹었는데 막상 집을 보니 부잣집 아들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얼떨떨했어요. 긴장된 마음을 감추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대문이 열렸습니다. 잘 관리된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자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웃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너무 잘하는 분이었거든요. 사장님 놀랐지? 진성이 내 아들이야.
내가 사장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 아들이랑 선짜리 만든 거야. 이게 다 무슨 소린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은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우리 둘이 사귀는데 엄마가 뭐 중요하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아유, 미안해. 내 아들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울까봐 그랬지. 진성이 말대로 둘이 좋아서 만나는데 내가 뭐가 중요해. 아무튼 내가 오늘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환영해요, 우리 사장님. 아니, 혜민이. 우리 혜민이 내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마워. 시어머니가 저를 환영한다며 꼭 안아줬던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의 품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고통 같은 거 다 떨쳐버리고 이제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 기대해도 되는 걸까? 제 모든 조건을 알고도 먼저 손을 내밀어준 두 사람에게 애틋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결혼식은 6개월 뒤로 정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빨리 하길 원하셨지만 그 무렵 정말 감사하게도 제 카페에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한 맛집 인플루언서가 제 카페에 왔다가 사진을 올리면서 맛있다고 극찬을 해준 덕분에 여러 지역에서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정말 끊이지 않아서 매번 재료 소진으로 카페 문을 일찍 닫아야 할 정도였어요. 카페의 규모에 비해 손님이 몰리다 보니 대기 손님을 두고 마감을 해야 할 때면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관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손님은 더 늘어갔어요. 진지하게 확장을 고민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과 관련해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던 것도 결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준비를 도맡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분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시댁에서 지내길 원했어요. 이제라도 가족들의 온기를 느끼면서 지내고 싶었거든요. 시댁에서 살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2층을 싹 리모델링해서 제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게 공간을 꾸며주셨어요. 혼수는 물론이고 작은 것 하나도 제 손으로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못만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몰래 목걸이를 준비해서 드렸을 때 역정을 내시긴 했지만 저랑 남편이랑 셋이 가족 목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에게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한 남편과 시어머니, 이 두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제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저야말로 그 누구보다 제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기다렸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런 날 우리 엄마 아빠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12년 전 제 스스로 인연을 끊고 떠난 고모 가족들이었어요. 고모와 고모부 그리고 사촌까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심지어 고모는 남들이 보면 친정엄마로 오해할 정도로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은 상태였죠. 하나밖에 없는 조카 결혼하는데 내가 당연히 와야지. 어쩜 그렇게 입 싹 씻고 연락 한 통이 없어. 너 키운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섭섭하게 이럴 수 있니? 너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하더라? 키워준 값은 톡톡히 받아야지. 지금부터 우리도 네 덕 좀 보면서 살자. 키워준 값이라고요? 내가 왜 집을 나왔는데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숨어봤자 별 수 있니?
너 카페 가주 대박 났다며? 현정이가 한 달 전쯤인가 카페에서 너를 봤다는 거야. 그래서 흥신소 직원 좀 붙여봤지. 너 능력 좋더라? 주제에 어디서 그런 부잣집 아들을 다 꼬셨대?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제 뒷조사를 했단 얘기를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고모의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들을 피해 정말 필사적으로 도망쳤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내 삶을 살아가려는데 저들은 바로 뒤에서 숨을 죽이며 저를 쫓고 있었다니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부케를 들고 있는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그때 시어머니가 친구분을 소개해주겠다며 대기실로 들어오셨어요. 어머, 우리 혜민이 시어머니시구나. 반가워요. 저는 혜민이 키워준 고모예요. 너무 늦게 연락을 드렸네요. 이제라도 자주 만나면서 지내요, 사돈. 고모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에선 당황을 넘어선 어떤 노여움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에게 계속 자신이 저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주절주절 떠들던 고모의 모습을 아무 말 없이 듣던 시어머니는 조용히 한마디 꺼내셨어요. 이경은 나 똑바로 봐. 난 누군지 모르겠니? 시어머니가 고모의 이름을 알고 있다니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잠시 멈칫한 고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고모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셨고 고모는 얼떨결에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다. 네가 망가뜨린 내 손 직접 잡아보니까 어떠니? 시어머니의 말에 손을 덜덜 떨던 고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이 소란스러운 것을 눈치챈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떨리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아줬어요. 저 사람들이 너희 부모님 재산을 다 가로챈 것도 모자라서 어린 너를 식모처럼 부려먹었던 그 고모 가족 만나보구나. 이경은 너는 정말 한결같구나. 사람 편하지 않는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당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고모와의 오랜 악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혜민아, 집에 있는 피아노 기억나지? 사실 그건 내 미련 같은 거야. 난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단다. 그 시절 시골에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우리 집은 대대로 지역 유지였고 덕분에 난 하고 싶은 건 원 없이 하면서 자랐지. 피아노를 치면서 나는 어딜 가든 주목받았어. 또래 여학생들은 그런 나를 늘 부러워했고 그런데 이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언젠가는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바뀌기도 하더라. 당연히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너희 고모였지. 우린 동창이었어. 고등학교 3학년 때 너희 고모랑 처음으로 같은 반이 되었어. 그때 우리 반은 키 순서대로 짝을 정하곤 했는데 나랑 키가 비슷했던 너희 고모랑 짝이 되었지. 너희 고모는 처음엔 날 좋아했던 것 같아. 내 환심을 사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늘 나에 대한 칭찬을 입에 달고 다녔거든. 시어머니는 고모와 처음 만나게 됐던 그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고모는 시어머니를 좋아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부러워했었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어머니가 하고 다니는 모든 것에 관심이 많았다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물건들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대요. 처음엔 샤프, 그 다음엔 거울, 또 그 다음엔 시어머니가 끼는 큐빅 머리핀 같은 것들이 사라졌대요. 전부 고모가 예쁘다고 했던 것들이었죠. 그러다 이동 수업을 하러 가던 중 교실에 두고 온 게 생각이 나서 급히 교실로 되돌아갔던 시어머니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화장실에 들렀다 가겠다던 고모가 시어머니의 가방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요.
그때는 너무 놀랐지만 그래도 난 친구의 실수를 덮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희 고모에게 따로 이야기했지. 지금까지 일은 모두 없던 일로 하겠으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혹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내가 줄 수 있으면 주겠다고. 너희 고모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며 울면서 싹싹 빌었어. 난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달래줬지.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어. 너희 고모는 나를 향해 잘못된 분노를 표출하더구나. 시어머니가 고모의 절도를 목격했던 그 다음날부터 친구들의 반응이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고모는 친구들에게 시어머니가 자신을 도둑으로 몰았다고, 갖고 싶으면 주겠다며 거짓 취급을 했다고,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이야기했고, 시어머니를 질투했던 친구들은 한마음이 되어 시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대요. 피아노를 잘 치고 친구들을 좋아했던 시어머니는 어느새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못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 나한텐 피아노가 있었으니까. 해가 바뀌면 대학에 갈 거고 나는 내가 되고 싶었던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들과 잘 살면 되니까. 근데 너희 고모는 내가 꿈을 이루는 것도 꼴보기가 싫었던 모양이야. 그저 실수였다고. 실수? 네가 그때 피아노 뚜껑만 내 손으로 떨어뜨리지 않았어도 난 피아노를 계속 쳤을 거야. 왜 그때 나를 찾아와서 괴롭혔어? 굳이 직접 찾아와서 힘들게 할 만큼 내가 너한테 큰 잘못을 했니? 말했잖아. 그건 사고였고 실수였다고. 내가 일부러 했다는 증거 있어? 고의인지 실수일지 모를 고모와의 사건 때문에 손가락 부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시어머니는 다시는 예전처럼 피아노를 칠 수 없다는 소식에 절망에 빠졌대요. 몇 주의 방황 끝에 학교로 돌아갔지만 학교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대요. 원래 실력도 형편없고 부모님 돈으로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실력도 들통나고 대학도 못 가게 될까봐 스스로 자해를 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애들한테 전부 뒤집어 씌웠다고요. 평소 친구들을 하녀대하듯 하는 사람인데 친구들이 그런 것처럼 꾸미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면서 시어머니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피해자는 시어머니인데 가해자들에게서 도망치듯 학교를 그만두고 유학을 떠나게 된 것이었죠. 그땐 다 원망스러웠어. 그깟 루머 하나로 사람을 이렇게 고립시킬 수 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넌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걸까? 사람 한 명의 꿈을 짓밟고 인생을 뒤흔들 정도로 내가 너에게 큰 잘못을 한 걸까? 따지고 싶은 것이 수백 개였지만 나는 그냥 다 잊고 떠나기로 했어. 그렇게 떠났던 유학길에서 애 아빠를 만나게 됐지. 나이는 나보다 10살 많은 사업가였는데 사업 확장 겸 영어 공부 겸 왔다더라고. 함께 공부를 하면서 우린 가까워졌고 우린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어. 그리고 몇 년 뒤 남편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니스트라는 꿈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한순간에 처참히 무너지고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그 심정을 제가 차마 위로할 수도 없었어요. 작년에 남편 떠나고 그 재산 다 내가 받아서 남부럽지 않게 지금 살고 있어. 경은아 고마워. 그때 너 아니었으면 난 미국으로 떠날 일도 없었고 남편을 만날 일도 없었겠지.
따지고 보면 이렇게 잘 사는 거 다 네 덕분이네. 맞아. 내 덕분이지. 그러니까 이 넘치는 재산 이제라도 좀 나누면서 살아야지. 안 그래? 너 욕심 부리고 살면 그거 자식한테 다 돌아간다. 대체 어느 맥락에서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저도 모르게 고모한테 헛소리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먼저 나서시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지만요. 야, 이경은 사람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 너는 어쩜 나이를 어디로 먹었니? 아니, 넌 최은이? 네가 왜 여기 있어? 왜? 네가 나한테 이간질해서 나랑 은정이랑 멀어졌는데 같이 있으니까 놀랍니? 우리 서로 오해 풀고 지낸 지 30년이 넘어. 그나저나 너 정말 최악이구나. 학교 때도 그러더니 이제 영 끄는 조카 결혼식에 와서 행패니? 그리고 우리 졸업여행으로 제주도 가기로 한 거 기억나지? 네가 총무한다고 여행 경비 다 걷어놓고는 졸업식 날에 안 오고 그 돈 들고 튀었잖아. 네 소식 들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 달려올 애들 널렸어. 우리가 단체로 소송이라도 할까? 애들 중에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 최악도 이런 최악이 있을까요? 고모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빼앗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시어머니와 친구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오늘의 일은 다 저와 고모의 연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니까요. 고모, 나를 찾으려면 진작 찾았어야지. 이제 와서 너무 뻔하잖아. 우리 부모님 집, 가게, 보험금 전부 다 고모가 가졌잖아.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잖아. 고모 그때 문서 위조한 거지? 내가 결정한 것처럼 다 고모 앞으로 빼돌린 거지? 지금이라도 내가 고모 신고할까?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끝까지 괴롭혀줄까? 아니면 부잣집 시어머니 등에 업고 제대로 소송해볼까? 그게 고모가 원하는 거야? 연속된 폭로와 증언 덕분인지 고모는 점점 할 말을 잃어갔어요. 그때 듣고만 있던 고모의 딸이 정신 차리라며 고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여기 오면 나 시집갈 비용 나온다며. 아파트 해준다며. 몰라. 빨리 책임져. 책임지라고. 마치 12살 어린애처럼 떼쓰는 사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모부의 도박비 때문에 집이며 가게며 이미 다 날린 상태였어요. 그 와중에 고모네 식구는 서로 네가 잘못했다를 반복하며 의미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총극도 그런 총극이 없었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사람을 불러 고모 가족을 끌어냈어요.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고모는 저를 향해 가족을 버리면 안 된다. 키워준 값은 해라. 그게 도리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나 사과는 없었어요. 고모 가족이 떠나고 저와 시어머니 남편은 서로를 다독이며 잠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동 때문에 조금 늦게 진행됐지만 우리의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식이 끝난 후에도 떨고 있는 저를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끝까지 지켜줄 테니 걱정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솔직히 아직도 고모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무서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공소시효가 많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소송을 진행하겠냐고 제가 원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재산은 이미 모두 사라진 상태였고 더 이상 고모 가족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과 아주 작은 일로라도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날 결혼식에 오셨던 시어머니의 친구분은 동창들에게 고모의 소식을 전하셨대요.
동창들은 고모가 들고 튄 졸업여행비에 이자까지 쳐서 받아내겠다고 혈안이 되었다고 전하시면서 혹시라도 고모한테 연락 오면 당장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아주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싹을 다 밟아버리겠다고 하시는데 든든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참 신기하죠. 저도 그렇고 우리 시어머니도 그렇고 고모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둘이 가족의 인연을 맺다니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와의 인연이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구해준 시어머니, 부모를 잃은 12살의 저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32살의 제 옆에는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제 가족들이 있습니다. 결혼 후 제 카페는 더 큰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한동안은 카페 오픈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고모 생각도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카페는 여전히 손님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제 빵이 좋아서 제가 만든 공간이 좋아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 매일 빵을 굽다 보니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들을 낳았고 가족의 사랑 속에서 더 단단해졌어요. 제가 힘들 때면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제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은 우리 가족들 덕분에 저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두려웠던 고모라는 존재가 다가와도 이제는 당당하게 제 스스로 내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모를 잃고 차가운 방에 누워 매일 밤 눈물을 훔치던 그 아이를 고이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어린 네가 버텨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참 기특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제 하늘에 있는 부모님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죠. 고모는 그날 이후 다행히 아직까지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대로 영원히 제 기억 속 어딘가로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나타난다고 해도 저한테 어떤 위협도 되지 않겠지만요.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제가 살아가는 진짜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려고 해요. 사랑과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멋진 삶이요.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